안녕하십니까. 민법을 강의하는 김영석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이 민법을 정리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하면 먼저 민법이라는 것도 역시 법이기 때문에요. 법의 체계 안에서 이걸 이해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도 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법이라는 것을 잘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의 관계에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정으로 그냥 해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 준비함에 있어서는 민법이라는 법 체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습이 결국은 이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민법을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방법은요, 이렇게 하자. 여러분은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합격은 이 네 단어, 즉 두 개의 기본 용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잘하면 돼요. 뭐냐면 이 민법을 공부하면서 전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영역을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먼저. 그 다음에 선택이 되면 그 선택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래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함으로써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결국은 합격,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는 그러한 목표 길을 빨리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선택은요, 제가 하겠습니다. 교수가. 제가 하겠습니다. 강의할 때도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주고 또 이 부분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올 거니까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라고 한다든가 또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든가 꼭 숙지하세요라고 한다든가 이런 용어를 제가 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부분은 표시를 중요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중요 표시. 그래 놓고 그 부분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공부하는 방법 이거는 집중입니다. 집중. 이것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수험자요. 여러분이 이 선택된 부분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 집중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무한 반복. 이 반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집중을 달성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반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해될 때까지 또는 잘 안 되면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암기가 될 때까지, 숙지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 영역은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최단기간에 이 민법이라는 이 큰 덩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세요.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또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듣는 거다 이거죠. 아마도 이 집중을 제대로 못하시면 아무리 제가 선택을 잘 해드리더라도 우리 시험에서요 합격하기 위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것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느 만큼 집중하여 반복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관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명확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좋은 성적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 민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재산권이라는 이런 관계를 우리 시험 범위로 하고 있고 재산권 관계를 시험 범위로 하고 있고 또 재산권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존의 기본 재산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생존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 이걸 관할하는 것이 바로 민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세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치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 나오는 자체는
그래요. 굵직굵직한 줄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한 우리 민법상의 제도들을 이렇게 엮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암기도 필요하고요. 암기가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뭐냐? 암기 전제. 그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요, 적당히 믹스돼야 됩니다. 암기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암기를 하면서 동시에 가장 기본은 이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집중을 통해서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암기도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기하다 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수도 있죠. 이렇게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틀은 암기를 해야 돼요. 예컨대 용어를 공부한다든가, 그렇죠?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암기라도, 또는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용어를 써서 그 문제를 적시한다, 이런 정도의 연결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내가 설명은 못할지언정, 그죠? 그래서 용어 정도는 어떤 경우에 이런 용어를 쓴다, 민법적 용어, 즉 법률 용어는 이런 용어를 쓴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각종 제조들이나 제도, 이 제도들도 기본적 틀이니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틀이 되는 이 제도들은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건 숙지를 해야 되죠. 암기해야 되죠. 그래야 민법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모양에서는 우리 민법에 있는 이 틀을, 이 제도를 이 사례에다가 적용한다. 뭐 이런 정도는 요거는 이해지만 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암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민법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민법이라는 것이 뭐 실제로 민법 자체가요, 1조에서부터 1118조까지 있습니다. 민법이란 게. 그런데 이 조항은 전혀 별개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전부 인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것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그러한 법체계요. 보통 재산법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법이라는 것은 서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 재산권을 형성하고, 또 재산권을 가진 당사자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계속 설명하는 것이 민법이라는 거죠. 여기는 개별적으로 뚝뚝 떨어져 있는 조문이 아니라 사실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조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들이나 용어들이 서로 이렇게 얽혀 그것을 우리 민법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관계를 또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관계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면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뭐 이런 것은 숙지하세요, 또 이것은 여러분이 꼭 안 되면 암기도 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시험을 위해서는 암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세요 하면 그 부분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결국은 이루어지려면 꾸준히 하셔야 되죠. 그죠? 끈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끈기. 꾸준히요. 가능하면 하루도 빠지지 말고 민법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또 그 다음날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공부할 때 반복이니까 오늘은 만약에 1시간 공부하는 것 같으면 뭐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를 그냥 빨리 지난번에 했던 걸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 한번 이렇게 종이를 한번, 교재를 한번 넘겨보시고 말이죠. 종이에 되는 교재를 한번 넘겨보시고, 어제, 그저께 공부했는 부분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했구나.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이걸 내가 강의 들었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열어서 또 보시고 말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연결해 가면서 읽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꾸준히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시고, 남습니다. 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민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전체적 체계요. 민법 체계는 민법 전반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민법 총칙이라고 그래요. 민법 전반에 다 적용되는 제도들이나 규정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이것을 민법 총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민법의 통칙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권리 주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지 권리 주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또 권리의 객체, 대상은 무엇인지 이걸 정해놓고 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행위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놓고 행위에 필요한 요소가 어떤 거냐를 이런 것도 정리해놓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돼 있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뭐 우리 법 제도에 의해서 소멸시켜버리는 제도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 할 때 그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간의 경과 이걸 기간이라 하고 그 기간 또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산정하는 방법도 여기서 다 정해놓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민법 총칙에서 다루고 그래서 민법 총칙은 주로 사람의 행위 이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민법이란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예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 크게 나누면 한 2개 정도?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한 4개 정도가 돼요.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 하나는 신분에 관한 권리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이 민법이라는 것은 재산관계에 끼어들기도 하고 신분관계에 끼어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래서 재산관계에 끼어들어서 권리 의무 관계 만들어내는 것을 재산권 관계라고 그러죠.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신분관계를 만들어내요. 그들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신분관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권리관계는 재산권, 신분권 이렇게 크게 나누면 2가지 나눌 수 있어요. 그 재산권의 이 재산,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산은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또 크게 나누냐면 2가지 이 권리를 나누어요. 하나는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물건을 지배하는 데 대한 힘, 권리 이것을 인정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물권이라고 그러죠. 물건에 대하여 지배하는 권리 물권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요구하는 힘, 요구하는 권리 이걸 뭐라 하냐? 채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 그래요. 특정된 사람 그것도요. 그래서 보통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 우리 민법은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역을 민법이 다뤄야 되니까 재산권에 관한 법, 재산권법 또는 재산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으로 크게 나누니까 즉 물건에 관한 권리와 사람에 대한 특정인인 사람에 대한 권리로 나누는데 이걸 규율하는 법을 민법에서 뭐라 그러냐?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민법 안에는 재산권에 관한 규율 체계로 만들어 놓은 법 이름을 물권에 관한 법으로서의 물권법, 채권에 관한 법으로서의 채권법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분권에 관해서는 물론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신분권에서는 다시 그 권리의 속성에 따라서 2가지로 또 나누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되죠. 이 부부가 됨으로 인하여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렇게 혼인이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가족을 만들게 되죠. 그러게 되면 그 가족 안에는 그래요. 신분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즉 배우자라는 지위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는 또 자식이 생기게 되죠. 자식이 생기면 다시 부부와 자식 사이는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런 관계가 또 만들어지죠. 또 자식이 2명, 3명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또 뭐예요? 형제라는 관계가 또 생기죠. 이런 관계가 발생하는 이건 뭐냐? 바로 혈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친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친족권이라고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루는 것을 우리는 친족권이다 이렇게 해요. 친족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어서 그 권리 사이가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그리고 친족 사이에 말이죠. 재산을 갖고 있다가 그 어떤 친족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 재산은 자본주의에서는 뭐예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잖아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로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국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사적 소유권, 사유재산제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은 그 친족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친족 관계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고 있죠. 그러한 것도 역시 서로 하나의 룰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관계로 우리는 상속권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요. 상속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법은요. 이 개인이 살아가는데 물건에 관련해서 또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 그리고 가족을 형성해서 그 가족 범위 안에서 친족을 형성하게 되고 친족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재산 관계도 만들어지겠는데 친족 안에서 그런 관계를 규율하는 친족 상속에 관한 이러한 법.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친족법에 관한 친족권에 관한 법을 친족법. 그렇죠? 친족권법 또는 친족법. 그 다음에 상속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율한 체계를 말하냐 상속법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죠. 상속법, 친족법 합쳐서 우리는 신분법. 신분법은 결국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가족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민법은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파트로 나눠지죠. 민법 총칙, 재산법, 가족법 또는 신분법. 이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지죠. 이렇게 만드는 것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독일식이라 그래요. 판덱텐시라 그래요. 이것을요 이렇게 붙여요. 우리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뭐냐? 독일 민법이 취하는 형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판덱텐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5파트를 가져요. 이 5파트 중에 이 4개의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이라는 이 4파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뤘죠. 민법 총칙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민법 총칙은 주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에 쓰는 용어들이 더 추상적이고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법률 용어를 활용한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재산법에서 다룰 내용도 들어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법에 존재하는 제도들도 여기에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그 범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법은요. 다만 이 가족법은 우리 시험에서는 들어가지 않죠. 이것은 시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여기 안에서만 시험 범위다라는 것이죠. 민법 총칙 재산법 이렇게 그죠? 이 부분만 시험 범위예요. 그 중에서도 민법 총칙에서는 24문제가 출제되고요. 여기에 물권법 파트에서는 8문제가 출제되고요. 채권법 파트에서는 8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총 40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죠.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공부함에 있어서 출제 강약을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바로 민법 총칙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집중적으로는 공부해 두셔야 되고 이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24문제니까 이 24문제는 우리가 60점이에요. 그죠? 민법 총칙만 다 맞추어도 우리는 60점 카트라인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당연히요, 민법 총칙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법은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민법 총칙 이 내용이 개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입문 과정에서 봅니다. 따라서 이 입문 과정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민법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라든지 용어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하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입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요 9페이지에 민법 총칙으로 들어갈까요? 자, 민법 총칙을 한번 보죠. 자, 먼저 민법 총칙엔 도대체 민법이 뭘까? 그렇죠? 이 민법 총칙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부르죠. 민총, 이렇게 부르게 돼요. 줄여가지고, 그죠? 이 민법 총칙인 민총 안에는 첫 번째 민법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보통 민법의 의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의의는 바로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사인, 개인이죠.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때 이 민법이 끼어들어서 이 관계를 규율하니까 이 관계를 뭐라 하냐? 민법에는 법률에서 규율한다. 그래서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그러면 법률이 끼어들어서 관계를 맺으면 여기는 어떤 관계가 나타나냐? 그 개인 사이, 개인은 한쪽은 권리를, 한쪽은 의무를 이렇게 가지게 되고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법률 관계는 결국은 권리 의무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바로 민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민법에는 어디 가면 민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민법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우리는 법원이라고 그래요. 이 법원이라는 것은 재판하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판사님들이 근무하시면서 재판하는 그 영역이 법원이 아니고, 이거는 민법이라는 법이 존재하고 있는 형식 또는 존재 근거, 이런 뜻이에요. 이 법원이란 말은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 도대체 어떻게 민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찾아볼 수 있냐, 이런 이야기죠. 이걸 우리는 민법의 법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렇게 선을 해놨어요. 민법 1조에서요.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1조 이런 뜻입니다. 1조. 제 1조.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민법 1조에서요. 민사에 관하여서는 뭐예요? 사사롭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런 거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걸 민사라 그래요. 민사에 관하여 어떻게 하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랬으니까요. 법률이 있으면 법률만 적용하고 이거 찾으면 안 되겠죠. 적용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찾으라는 거죠. 법률 안에 찾으라는 거죠. 민법을. 근데 만약에 법률이 없다면, 법률 안에서 민법을 찾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디 하냐? 관습법에 그 다음에 가서 찾아봐라. 여기 있을 거다. 여기 가면 민법이 있다는 거죠. 민법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습법에 가면. 근데 관습법에서조차도 아이고 민법을 찾아도 없더라. 그러면 어디 하냐? 마지막으로 조리라는 것에 가면 민법이 있다. 민법이 거기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 민법 1조에서는요. 자, 우리 민법이라는 법이에요. 여기 오면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 말이 바로 민법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근거지가 법률에도 있고 관습법에도 있고 조리가 있는데, 순서는 법률에 있으면 그 뒤에 거 보지 마. 법률에서만 해결해.
법률 아무 차도 없으면 관습법에서 가서 찾아봐. 관습법에 가면 있을 거야. 근데 열심히 찾아봤는데 관습법에 없어. 그러면 조리의 마지막에 가서 찾아봐. 거기는 분명히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 이 영역에 민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합니다만 여기에 법률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성문법을 말합니다. 이 성문법이란 말은 이런 거죠.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 그러니까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 있는 법이죠. 읽을 수 있는 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가독이 가능하다 그죠? 읽을 수 있다. 가독의 가능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대통령령이 발령하는 법도 될 수 있고 또 각부 장관이 발령하는 부령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조약에도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성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된다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 성문을 의미한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법률은 법령 다 포함합니다. 조약 가능합니다. 조례 가능합니다. 규칙 가능합니다. 이 다 들어가는 거죠.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헌법재판소 결정도 들어가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다. 가독이 가능하니까요. 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이 두 개예요. 관습법과 조리는요. 이것은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관습이라 했으니까. 관습이 법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즉 관행이 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습법과 이 조리는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불문법이라고 해요.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다. 내용은 이렇게 되죠. 불문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관습법과 조리는 불문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 불문법에 해석되는 경우에도 관습법이 조리보다 우선 적용되죠. 먼저 찾아봐야 되죠. 관습법에서 그죠? 순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민법을 공부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때 가서 도대체 관습법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습법이란 것은요. 우리가 사회에서 관행적이다란 말 있죠? 이 관행적이다라는 거. 너하고 내하고 이렇게 옛날부터 해왔잖아. 이걸 관행이라 그래요. 이 관행이 보통 일반인으로부터 우리 보통 사람으로부터 야, 저 관행은 우리 다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저 관행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법적으로 뭐라 표현하냐면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라 그래요. 이렇게요.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라 그래요. 이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관행이 얻게 되면 이렇게 가지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 이때부터 관행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관습법이라고 칭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관행과 관습법은 다른 거죠. 같은 게 아니죠. 관행은 두 당사 사이에만 존재하는 거야. 너하고 내하고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관습법이란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민 보통 사람들이 야, 저 관행은 우리도 지키자. 너도 지켜야 된다.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라 그래요.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분묘기지권 같은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분묘기지권. 남의 땅 위에다가요. 옛날에 조상님들이 그 남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조상님이 돌아가시니까 묘를 거기 썼었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그 묘를 수호, 봉사, 그러니까 봄에 되면 거기 가서 벌초가 아니라 뭐죠? 산제라 그러나요? 가서 제사 지내고, 또 가을이 되면 벌초도 하고, 또 추석 되면 성묘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남의 땅이지만 그 땅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너 조상이니까 이거 이장해, 나가,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 조상 모시러 오는 후손들이 오더라도 야, 우리 내 땅에 들어주마,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일반 보통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이 야, 우리 내 땅에 있는 묘지만 저기 저 사람들의 후손들이 와서 이 분묘를 수호 봉사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묘를 이렇게 훼손되면 이렇게 다시 다듬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방해 못하도록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땅 주인이라도. 그죠? 그걸 뭐라 하냐? 분묘 기지권. 분묘가 존재하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그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강제로 자기 땅에 있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남의 그 묘를요, 자기 마음대로 이장 못 시키잖아. 그죠? 손도 못 대잖아요. 그 바로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 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관습법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문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우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분묘 기지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10페이지 가시면, 민법의 기본 원리가 있죠. 민법의 기본 원리라 했는데, 이 민법도 법 체계니까, 법을 만들 때 하나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 민법을 만든 게 언제냐면 19세기에 만들었어요. 이때를 우리는 보통 근대라 그러죠. 그러면 19세기에 만든 그 민법은 근대 민법이 되겠죠. 근대 민법에서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었을까? 그때는 바로 시대 사조가요, 인격 절대예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자유와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시대적 사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 사조가 그대로 민법에 투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에서는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 소유권 절대사상이죠. 개인이 평등하니까 자유롭게 놔두면 그 자유롭게 재산권을 취득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사상으로 이렇게 보장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행위도 자유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자유롭게 계약을 해서 당사자끼리 권리와 의무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계약 자유 원칙을 보장해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개인이 알아서 하는 영역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사적 자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적 자치. 이걸 통해서 권리 의무를 당사자끼리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인이 활동함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만 자유로운 활동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행위 부주의로부터 손해를 타인에게 끼쳤다면 그것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자기의 잘못이 없는 상태라면 타인에게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말하냐? 이게 부주의한 사람, 그걸 부주의를 보통 과시라 그러죠. 부주의라는 이것을 우리가 민법에서는 과실이라 그래요. 과실, 부주의. 이 부주의로 인한 타인에게 손해 발생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과실 책임의 원칙, 이것을 만들죠. 이 말은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이면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죠.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뭐냐? 자기 행위로부터 타인에게 끼쳤으면 책임을 자기가 쓴다. 자기 책임의 원리가 그래요. 타인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리, 이거에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3대 원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이게 많이, 즉 20세기 들어오면 많은 이 내용이 수정이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수정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본 강의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효력인데, 민법의 효력은 민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우리 민법 시행된 날로부터 이제 개인 사이에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는요, 권리에 있어서요, 권리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한 거죠. 즉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도대체 권리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왜? 권리의 반대편에 있는 게 의무니까. 그죠? 따라서 권리가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문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보면 권리의 종류를 여러 가지 형태의 기준으로 삼아서 분류할 수 있어요. 작용에 의해서, 효력에 의해서 분류해보면 뭐 지배권이라든지 청구권이라든지 또는 형성권이라든지 항변권이라는 이런 예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권리의 내용을 가지고 분류한다면 뭐 예컨대 재산권이라든지 신분권이라든지, 그렇죠? 또 인격권이라든지 뭐 사원권이라든지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이것도 역시 기본 교재 가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서로 갑이라는 사람의 권리와 을이라는 사람의 권리가 서로 충돌이 되어서 그 두 권리 모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 두 개 충돌됐을 때 누구의 권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권리 충돌의 문제고, 그 다음에 경합이라는 것은 권리의 경합. 이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권리와 B라는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권리 A 권리, B 권리 중에 어느 한 개를 행사해서 목적을 달성해버리면 B 권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 B 권리는 그때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즉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권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권리가 경합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권리의 충돌과 경합. 기본적 성격은 충돌은 권리 주체자가 두 사람이에요.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권리 두 개가 서로 다투는데 누구의 권리가 먼저 실현돼야 될 거냐라는 문제고요. 권리의 경합이라는 문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권리를 동일한 목적 실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권리의 경합이다,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권리는요, 12페이지에 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났죠. 이 권리의 행사는 권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배권이라는 것은 지배라는 형태로 행사하게 되겠죠. 또 청구권이라면 상대방에게요, 청구, 요구하는 형태로 권리 행사하겠죠. 이렇게 행사의 모습에 따라서 당의 그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행사할 때는요, 권리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죠. 권리 자체도 역시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역시 옆에, 주변에,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더불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한 제한, 자제하는 상태에서 권리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권리 행사의 한계라 그래요. 권리가 무제한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되고 스스로 자제되면서 행사돼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권리의 한계를 하는데, 이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규정을 뒀다는 거예요. 예컨대 권리와 의무는 신의 성실에 좇아서 해야 한다. 권리 행사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즉 의무 내용을 실현해 주는 것도 신의 성실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서 자기한테는 이득이 없으면서 타인에게 오로지 손해를 가하려고 권리 행사하는 경우,
이럴 때 이거는 권리를 남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권리 남용의 원리도 결국은 권리의 사회성 또는 권리의 공공성 또는 권리도 사회 속에서의 권리다라는 이 성질을 위반하는 그러한 권리 행사가 바로 권리의 남용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 남용의 제도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관련해서 신의성시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가면 권리의 주체예요. 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은 의미가요. 이 권리를 보유한 자격, 보유 자격이에요. 보유. 이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보유 자격 또는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주체라 그래요. 이 권리 주체는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즉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자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과 저처럼요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모 있는 건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 생명이 있는 것. 그러니까 자연인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러죠. 또 하나 민법에는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 즉 보유 자격을 갖고 있는 능력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법인이에요. 법인. 법이 인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법인에는 다시요, 법이 인정한 사람에는 다시요,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나눠져요. 하나는 사람의 단체를 하나의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어느 말하냐면 사단법인이라 그러죠. 또 하나는요, 재산의 단체에다가 사람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재산의 단체, 그걸 줄여서요, 재단법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민법에서는요, 사람이요, 세 가지 구체적으로는 자연인, 여러분과 저처럼요, 부모가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 그걸 자연인이라 그래요. 그 외에도 사람의 단체 자체에다가 사람을 인정하는 게 바로 사단법인, 재산의 단체에다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재단법인,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있다. 이 세 사람을 합쳐서 뭐라 하냐? 이걸 우리는 인이라고 합니다. 인.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래 되겠죠. 권리의 주체, 즉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람이다. 근데 사람인데 사람에는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그렇죠? 자연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러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자, 자연인은 어떤 게냐? 이거는 엄마 모태라 그러죠? 모체에서 태어나면 출생하면 돼요. 그죠? 출생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걸 사람 자연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단법이나 재단법인은 이건 뭐예요? 그래요. 설립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설립 과정. 설립했어요. 그 다음에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자연으로 본다면 사망이 되고 설립은 출생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바로 법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보면 이게 설립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는 설립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것을 민법에 주어놨어요. 사단법인 설립 과정, 재단법인 설립 과정, 이렇게 정해줘. 또, 청산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해산, 청산. 해산하고, 그 다음 청산하는 과정까지 모두 알아야겠죠. 따라서 여기 또 역시 청산 과정이 필요하겠죠. 사단법인 청산 과정, 재단법인 청산 과정. 이것을 민법이 상세하게 그려놨어요.
자, 이렇게 권리 주체,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권리 주체를 하고 보통 이걸 우리는 권리 능력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 말을 권리 능력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권리 능력자에는 이 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 자연인은요. 능력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자연인은 항상 어떤 틀을 삼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주소라 그래요. 그 주소와 관계에서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요. 자연인은 그죠. 뭐 법인도 역시 주소가 있죠. 그래서 주소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주소로부터 떠나가지고 이게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 이 주소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는 부재와 실종, 즉 부재, 주소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재. 따라서요, 부재와 실종은 이 자연인에 관해서만 문제되겠죠. 왜요? 법인은 발이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발이 달려서 어디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연인만이 부재와 실종이라는 문제가 여기서만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주소예요. 그 다음에 실종. 아예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가 되면 이 부재하고 있는 사람, 부재자가 생사 불명한 상태가 되면 실종이 되죠. 그러면 실종되면 그 사람의 재산관계나 신분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종래 주소 중심으로,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것을 우리는 자연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설립 과정과 청산 과정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4페이지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표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차이점을 만들어 놨는데 이 표는요,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기본 교재에서 우리가 강의할 때, 기본 내용 할 때 아주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틀만 여러분 일단, 이렇게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권리 능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종류는 이렇게 민법에서는 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뭐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첫 강의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 간단하게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선택과 집중인데 선택은 제가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래요. 반복을 통해서 집중해 달라. 그리고 무한 반복이 중요하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특히 여러분 숙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